지금 두 가지 공포에 흔들리는 나스닥과 우리들, 지금 몽키도 계좌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할지 같이 시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고점에서 20%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베어마켓에 진입했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ETF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실 텐데 QQQ가 고점에서 20% 조금 넘게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때 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다시 또 돌아왔어요. 신나게 반등 하나 했더니 또 쭈루룩 흘러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고요. 섣불리 막 확신해서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고점에서 20% 이상 빠진 상황이고 기간으로 보면은 1년 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하시는 거죠. 타임머신 타시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다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로 내려온 상당히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요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은 우리가 맞고 있는 이 4월 한 중간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이랍니다. 이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지금 8% 가까이 빠졌는데요.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이 또 오고 있네요. 세상에 상황이 많이 안 좋고요. 그나마 잘 버티는 S&P 500. 그래도 나스닥은 20% 빠졌는데 S&P 500은 10%, 11% 정도 빠졌으면 정말 선방하는 거 맞죠? 빠져서 기분은 안 좋지만 지금 그 S&P 500조차도 3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3주 연속 하락은 흔하지 않거든요. 계좌들이 상황이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요거였죠. 뉴스도 너무 많이 나왔지만은 일단 첫 번째 공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공포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연준 의장이 또 다시 강한 긴축, 금리 인상 빨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니 이거 했던 내용 아닌가, 우리 이미 증시에 다 반영된 내용 아닌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 5월에 금리 2번치 아주 강하게 올릴 거다. 저는 처음엔 좀 만만하게 봤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증시가 활짝 놀아서 진짜 긴축 발작하듯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떨어진 거에 끼워 맞추자면은 이번 주에도 또다시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고용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부러울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실업수당 있잖아. 실업급여 받는, 실업 지원 받는 미국인이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용이 너무 좋은 거죠. 완전 고용 오브 완전 고용. 이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도 자신감 있게 우리 금리 인상 긴축해도 끄떡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이게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발언할 땐 좀 놀랐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인플레 때려잡았던 걸로 유명한 전 연준 의장, 여기 사진도 아주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볼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커 전 연준 의장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린 걸로 유명해가지고 오죽하면 정말 살해 위협을 받았대요. 그 위협에도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때려잡았던 걸로 유명한 7, 80년대 인플레를 잡았던 걸로 유명한 그 연준 의장을 또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랐어요. 저도 이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올해만 두 번째 언급입니다. 3월 달에도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고요. 볼커 의장 좋다. 그리고 이번에도 볼커 의장 또 얘기하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 볼커 의장이 인플레라는 용을 죽이는 일을 했었고 또 인플레라는 거에 대한 대중의 믿음 깨는 일이었다. 확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일을 전 연준 의장이 했다. 볼커 의장이 했다. 이거 갑자기 언급하니까 이 시장이 뭐야 지금 볼커 전 연준 의장처럼 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화들짝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려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그래프가 딱 시장의 지금 정확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연내 금리 몇 번 올릴지를 실시간으로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는데 연준 의장이 딱 이 발언을 하고 나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가 확 치솟았는데 그게 무려 올해만 10번입니다. 세상에. 금리를 올해만 10번 올린다는 게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제 영상이나 제 라이브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올해 초에 한 4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도 많지 않나요? 그랬는데 아니 점점 지나면서 3월달쯤에는 한 6번 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심지어 이때 골드만삭스가 올해 7번 한다 그래도 막 시장이 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10번 한답니다. 10번. 올해 이게 시장의 기대치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공포 오브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돈을 싹 걷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풀어서 해석해보면 오른쪽 표부터 보시면 오른쪽이 그래서 올해 몇 번 올릴 건데 했을 때 거의 9.8회 연말까지 12월 14일 회의까지 총 10번 가까이 올릴 거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전 보고도 이제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금리 회의 보이시죠?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5월 달에도 2번 올리고 6월 달에도 2번 올리고 7월 달에도 2번 올리고 팍팍팍
올린다는 거죠. 2번치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1월, 12월까지 이거 다 더하면 10번 정도 됩니다. 야, 그냥 뭐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니까 이제 시장이 잔뜩 쫄아 있고, 이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지금 4번, 7번도 힘들다 그랬는데 10번 올린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지금 성장주들, 특히 고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다 쫄아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연준 기준금리거든요. 우리 한 이 정도로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미 안 믿어, 너 더 올릴 거잖아 라면서 잔뜩 쫄아가지고 연준이 말한 것보다도 훨씬 앞서가지고 여기 한 3% 넘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이상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면서 쭉 땡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쫄아 있는지 느끼시겠죠. 이게 사실이 되든 아니든 지금 시장은 그냥 모르겠다 일단 위험하니까 던지고 보자, 팔고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목금에 막 쭉쭉 빠지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죽하면 이제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대문짝만하게 표지로 그냥 공개 선언을 했어요. 연준이 실패했다, 이제 통제 불가능이다, 연준이 이미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물가 잡기에 이미 너무 늦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대요. 시장이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래도 믿질 않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지금 시장 금리도 막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브레이크 고장난 금리라면서 2.8%라고 했는데 지금 2.9도 넘었습니다. 금리가 진정세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진정은커녕 더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전 세계 통화 흡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원화 환율도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1240원, 엔화는 쭉쭉 떨어지고 유로도 떨어지고 뭐 달러 지수가 지금 신고점을 쭉쭉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냥 좀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방법이잖아요. 섣불리 매매하는 것보다. 물론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기회였겠거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타이밍 재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렇게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놀라가지고 어느 정도면 금리 올린다니까 채권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도 빠져나가서 이게 최근 30년, 40년 동안에 글로벌 주식과 채권 수익률인데요. 올해 주식과 채권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60, 채권에 40 넣어놓으신 분들은 양쪽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갈 곳이 없을 정도로 현금 외에는 지금 다 박살나는, 물론 원자재 이런 것들 많이 오르긴 하지만 주식과 채권은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는데 박살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요. 매우 드문 경우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 대표 기업들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지금 특정 개별 주식 문제가 아니고요. 그나마 애플이 방어 잘하는 편이고 역시 대장주답게 방어 잘하니까 10%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나란히 20% 정도 하락해 있고요. 기술주 중에서는요. 메타는, 페이스북은 반토막 나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은 30-40%씩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쭉쭉 빠지면서 많이들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요. 그러면서 나스닥도 20% 빠지고, 그래서 올해 수익률만 나스닥 20%, 이러니까 미국의 대표 주식들만 들고 계셔도 기본 10%, 20% 빠져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워낙 외부 환경이 제 주식은 좋은데 왜 빠져요가 아니고 지금 다 같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연준이 긴급 금리 인상을 안 할 만한 낌새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죠. 물가 안정 기미가 안 보입니다.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전쟁도 지속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막판으로 가면서. 그리고 상하이 봉쇄도 적어도 주말간의 기사로서는 개선되는 움직임은커녕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물가가 안정되긴커녕 지금 더 올라갈 일밖에 안 보이니까 시장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잔뜩 쫄아가지고 돈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TF로 쭉 올해 시장 상황 보여드리는데 올해 수익률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역시 인플레 관련 주식들이 앞서고 있고 방어, 배당 관련된 주식들 앞서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주식들 꼴찌에 가깝고요. 그리고 뭐 기술주, 나스닥, IT 주식들은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는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말에도 중국발 봉쇄 뉴스 많이 보셨죠? 상하이 봉쇄 때문에 주말간 기사인데 또다시 공급 병목이 일어나고 있대요. 와, 저 이제 공급망 이슈 듣기도 싫은데 컨테이너가 다시 중국 바다 앞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오는 이게 오래 걸리기 시작하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나 했더니 지금 다시 또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대요. 난리 나는 거죠 이러면. 야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보통 물품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4.6일 정도였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3배 12일로 증가했답니다. 심란한 자료입니다. 이건 저도 보면서 또 시작인가 싶을 정도로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조금은 유의를 같이 하면서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성장주 투자의 지킴이죠. 지킴이. 캐시우드라고 하는 혁신 유망주 투자자의 대장 캐시우드 펀드 매니저께서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연준이 금리 그렇게 못 올린다. 근데 이제 아무도 이분 말을 안 믿기 시작했죠.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 그렇게 나스닥 빠지는 것만큼 금리 연준이 못 올린다. 겁주는 거다. 인플레 이거 급격하게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약세장일 때 확신 있게 좋아하는 주식에 집중하는 게 나중에 좋은 결과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3번 말은 좋은 말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시장은 이제 1, 2번은 안 믿고 있죠. 아나운서분도 이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시장이. 실제로 시장에서도 지금 이게 나스닥 ETF가 빨간색이고요. 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 혁신주 ETF죠. ARKK라고 하는 요 펀드가 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다시 보시면 캐시우드의 펀드는 지금 60% 빠져 있으니까 뭐 정말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오히려 20% 정도 빠져 있으니까 캐시우드 펀드에 비하면 양반이죠. 나스닥 빠진 거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혁신 유망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금리 올라가는 게 아주 곤혹스럽죠. 계좌가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말이 맞아야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 유망주, 혁신주들이 반등을 하거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어렵죠. 약간. 그래서 지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공포가 이거죠. 보셨죠? 넷플릭스 나락 같다고 표현하시던데 이 차트 보이시나요? 넷플릭스 5년 차트인데요. 여기 넷플릭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70% 빠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 넷플릭스 구독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 달도 안 내지 않고 꼬박꼬박 보고 있는데 이거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요. 이게 700불까지 갔던 게 지금 200불입니다. 200불. 그럼 반토막의 반토막이죠. 저는 넷플릭스 주주도 아니라서 걱정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넷플릭스가 빠지면서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성장주에 대한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원래 장이 좋을 때는 넷플릭스 빠지든 뭐가 빠지든 상관없는데 장이 안 좋고 긴축한다니까 투자자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혹시 내 성장주도 그런 거 아니야? 넷플릭스처럼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겁먹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확고했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는데 좀 찜찜한 거죠. 이제 내 주식도 괜찮았는데 실적 발표하고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을까? 이러면서 불안한 거죠. 지금 원래 공포감이라는 게 전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공포가. 그래가지고 여기도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넷플릭스가 힌트를 준 거 아니냐 혹시. 어떤 힌트냐?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감소했는데 10년 만에 첫 감소거든요. 넷플릭스 볼 게 없어서 구독을 해제한 거지. 넷플릭스 혼자 문제지 무슨 상관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오면서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넷플릭스 같은 구독부터 해제한 거 아니야? 이제 지갑 사정이 빡빡해진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죠. 딱 이제 기사에서도 야 앞으로 인플레이션 오면서 물가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가계자산 예산이 타이트해질 때 지갑이 가벼워질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독 해지하거나 소비 줄일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우려가 끼는 거죠. 디즈니도 같이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월말마다 딱 생활비 카드값 조사하면서 야 내가 이번 달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러면 그걸 이제 좀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주식들이 이제 좀 우려에 넷플릭스처럼 빠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빌 에크먼 제가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요. 헤지펀드 억만장자 투자 기재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1월 26일 불과 3개월 전에 넷플릭스에 올인한다고까지 밝혔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결국 손절했습니다. 바로 폭락하고 바로 손절. 그래가지고 5천억 원. 와 제트기는 빠른 손절이죠 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손절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제 심리가 더 안 좋은 거죠. 뭐야 이러면서 차라리 빌 에크먼이 그래도 넷플릭스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저는 더 삽니다 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특히 알파벳 주가도 많이 빠진 거 아세요? 금요일날 조정 핑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빅테크 규제법이 유럽에서 EU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알파벳이 좀 더 빠졌거든요. 여러분 빅테크 규제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빅테크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맨날 미국이고 유럽이고 전 세계가 빅테크 세금 때리고 이런 거 과금
자금하는 거 아실 텐데 또 이제 조정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라 그래서 DSA라 그래가지고 불법 컨텐츠, 유해 컨텐츠 빨리 제거 안 하면 과징금 엄청 세게 때리겠다라는 법안을 합의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시행한다라는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알파벳이 잘 버티다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뭐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차별 컨텐츠 이런 것들 플랫폼이 알아서 바로바로 검열해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 콘텐츠 제거 안 하면 과징금 폭탄 때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알파벳이 하루 만에 4% 빠진 일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고점에서 20% 빠진 일도 흔하지 않은데 쭉 빠져버렸습니다. 잘 버티다가. 그래서 알파벳도 지금 하락세로 돌입을 해버렸고요. 사실 알파벳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주식인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알파벳이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의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제 조정 핑계인 거죠. 일단 빼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그림으로 가져온 게 이제 넷플릭스도 여기 이렇게 뻗어 있고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애플, 알파벳 지금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연준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물쇠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곰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무섭게 신났습니다. 지금 곰들이 이제 약세장을 의미하거든요. 약세장. 지금 황소는 울부짖고 있고요. 몽키가 이제 방어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반도체 쪽도 지금 하락한다고 하니까 전방위로 그냥 악재가 쏟아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악재인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가 세탁기까지 사가지고 반도체를 구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만드는 장비 1등 회사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딘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한 공급업체, 반도체 공급업체가 오죽 반도체가 없으면은 세탁기까지 사가지고 세탁기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반도체를 써서 공급하는 중이다. 근데 이분은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물 인터넷, IoT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대비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없어서 못 판다. 반도체 장비도 자기들도 지금 주문이 밀렸는데 공급 때문에 문제지 수요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글쎄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가? 이건 장기적으로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반도체 장비 회사 램 리서치라는 회사의 CEO도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수요가 너무 강하다. 근데 공급이 지연돼서 장비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겠죠. 지금 기업 실적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도 소개해드렸지만 상하이 봉쇄 이런 것도 있어서 공급 대란 다시 반도체 제품 받는데 걸리는 리드 타임이 또 길어지고 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악재는 맞는데 시장에서 겁주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꺾였다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맞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걱정들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말씀을 잠깐 드려봤지만 지금 개별 주식 이슈가 아니고 보시면 반도체 주식들 전반적으로 ETF도 20% 이상 빠져 있고요. 개별 주식도 30-40%씩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산 것들은 다 손실에 돌입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특정 주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업황 전체 반도체 주식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도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특히나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에 확실하게 견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래요. 이제부터 더더욱 지난번에는 그래도 실적 좋으면 버텼는데 이제는 넷플릭스 사례도 보여주듯이 조금만 인플레 못 견딘다 싶으면 다 던져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고 주식을 선택하래요. 아닐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이번 리포트도 비슷한 얘기였는데 인플레보다도 지금 물가가 8% 오르거든요. 미국에. 그거보다도 제품 가격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주식 위주로만 집중을 하래요. 주가가 차별화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주식시장 전부 다 빠질 텐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반등할 때도 결국은 인플레에 잘 대응하는 기업만 중장기적으로 더 오르겠죠.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던 게 워렌 버핏도 인수한 기업인 시즈캔디라는 기업이 있어요. 시즈캔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나요? 워렌 버핏이 인수한 시즈캔디. 이게 1970년대 인수했는데 이 시즈캔디가 70년대부터 꾸준히 제품 가격을 올려가지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씩 이익을 늘렸대요. 그래서 여기 비교해 놓은 건데 물가보다도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게 좋아하는 해자가 있었던 거죠. 브랜드 가치가 있었나 봐요. 안 먹고는 못 빼기는 거였나 봐요. 약간 코카콜라처럼. 그러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봤자 그거보다 가격을 더 올리니까 주가 방어가 잘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테슬라도 실적 나오면서 방어 잘 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방어를 잘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이번에 테슬라도 영업이익률 최고치 나오고 업계 평균보다도 훨씬 마진이 높게 나오니까 주가 방어를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마진율, 인플레 대응을 확실하게 잘할 주식들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이미 주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게 공급 대란이어도 핸드폰 가격 올리고 사람들이 비싸도 사니까 대장주답게 고점에서 10% 밑으로 방어를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테슬라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테슬라 거품이다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주가 방어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사실 뭐 마소나 알파벳, 아마존보다도 덜 빠져 있어요. 20% 밑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방어력이. 역시 방어 잘하는 테크 성장주는 인플레 대응 잘하냐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개별 주식 장세인 것 같고, 지금 뭐 넷플릭스는 70% 빠져 있고 메타도 50%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은 빅테크 대장들 실적 발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쵸? 그래서 화요일날 마소, 알파벳 잘 나와줘야 될 텐데요. 참고로 지난번 실적 때 마소, 알파벳 둘 다 잘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서 난리였죠. 근데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 후에 하락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메타랑 페이팔은 지난번 실적 때 안 나와서 많이 빠졌고요. 넷플릭스랑 같이. 그리고 애플, 아마존도 그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개월 전에. 아마존은 인건비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잘 나온 편이었고요. 애플은 뭐 워낙 괴물 같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지금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를 씻어줄 수 있을지 이번 주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수익률 우량주들도 가져왔는데 다 빨간불입니다. 올해 수익률 빨간불이고, 고점 대비 보시면 지금 나스닥 20% 빠져 있고요. 빅테크 기본 10에서 20%, 반도체 30-40% 다 빠져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한 6개월 1년 뒤에 이 영상을 혹시나 누가 눌러보신다면은 이때 이렇게 빠졌었구나 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처참하네요. 현금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처참하네요. 함부로 사기도 그렇고 조심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리오프닝주들이 항공주나 이런 것들 덕분에 올해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표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고점에서 얼마 빠졌는지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지금 뭐 다 30-40%씩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 지정학 관련주들도 올해 플러스 수익률이지만은 이번 주 조금 빠져가지고 한 12-20%씩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에 매일 올리진 않고 한 번씩 카페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5월 당장 연준 긴축 우려도 있고 5월 3, 4일 이것까지는 시장이 계속 경기를 할 것 같고요. 5월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또 물가 이런 것들 얼마나 꺾였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진짜로 저도 계속 좀 가만히 있거든요. 섣불리 기회다 이러면서 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현금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스케줄 참고하시고 외부 환경도 좀 같이 점검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참 의미 없는 얘기지만은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매도 역발상 지표라는 걸 한 번씩 보여주는데, 이제 워낙 패닉셀이 나오니까 간만에 바이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역발상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완전 패닉셀 나온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간만에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질린 매수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용기 내서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참 조심스러운 구간이네요. 진짜로 워낙 외부 악재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그럴 때 안 사면 언제 사겠냐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조심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